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민주당 혁신기구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이래경 다른 백년명의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천안함 모욕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그리고 천안함 함장에게 막말을 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충일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이래경 이사장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일관하는 게 더 분노가 나는 것 같아요. 이래경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네, 추념식이 끝난 다음에요. 최원일 전 함장이 본인 말로는 이렇습니다. 최대한 정숙한 가운데 행사 종료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서 어제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송 고문님? 일단 그 이래경 이사장을 네. 엄호를 하기 위해서 권칠성 그 수석 대변인이 네.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은사를 했습니다. 네네. 천안 그 함장으로서 부하들을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때 내일 현충일에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비꼬았죠. 예. 그 내일 현충일, 그러니까 오늘 현충일 그 기념식에 찾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해서 예. 이 부분은 좀 일단락이 되는 듯 싶었는데, 권칠성 그 수석 대변인의 말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죠.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21년에 조상호 그때 상금 부대변인을 지냈고 지금은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당직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당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와서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승진을 했다, 혼자 승진을 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때도 이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갔어요. 네. 그때 송영길 대표였는데 송영길 대표는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네네. 조상호 씨도 그 이틀에 다시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하고 일단은 된 건데, 그토록 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것을 민주당 안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권칠성 그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는 당직자죠. 고위 당직자입니다. 예. 그때 조상호 씨는 당직자가 아니었어요. 그 시점에는. 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가 당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최원일 그 함장이 네. 조만간 찾아가겠다 하고 명함도 주고 했는데 예. 그냥 근성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 정도로 근성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면담이 성사가 될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예. 그때 송영길 대표 때처럼 정말 사과를 할지, 네. 그리고 또 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도 사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좀 얘기 좀 하자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이래경 사퇴 관련해서 대표님 책임을 나오는데 현충일에 오셨으니까요. 현충일에 한 말씀. 권칠승 대변인 발언이랑 다음 쇄신에 대해서 천안함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드릴까요?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 쇄신에 대해서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네,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유족들에 따르면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와 빠른 시일 내에 유족 생존 장병과
면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표는 뭐 고개만 끄덕였는데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원내대표는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 함장은 사과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좀 만나자 이렇게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 좀 만나면 되잖아요. 뭐 힘듭니까? 뭐 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이번 사건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래경인가요? 이분에게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겼는데 그럼 무엇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고위하고 대화를 통해서 혁신의 부분을 좀 위임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혁신위원장에게 맡기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들을 혁신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결국 중도 확장성이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거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실은 뭐 코로나가 미국 발원지라든가 또는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것은 정부 입장과는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도 달랐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분이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네.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아쉽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좀 앞으로 혁신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오히려 좁아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현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야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인데 예.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부터 먼저 날개가 꺾여버려가지고 이후에 혁신위원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네. 좀 굉장히 이번에 경우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바람직하지 못해서 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게 우발적 실언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그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우발적 실언이 아닌 게 아까 우리 송국권 본부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조상호 씨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번에 이래경 씨가요. 이게 천안함이 자폭한 것이다. 자작극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지금 김영철, 나중에 이제 통전부장이 되죠. 거기 정찰총국의 소행이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천안함 폭침이에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꽃다운 46 장병이 수장이 되는 지금 정말 그 아픈 그런 사건인데 정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다. 소금을 뿌린 건데 조상호 씨 발언이나 이래경 씨 발언이나 예.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발언이나 다 똑같은 맥이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약간씩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의한 무슨 뭐 자작극이다. 심지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인가? 김정은이 가장 제일 좋아하겠죠. 예. 내가 한 것도 쟤들은 다 커버쳐주고 그걸 엉뚱한 데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네. 참 이쁜 놈들이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이래경 씨는 그만뒀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이 권칠승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했는데 도대체 권칠승이라는 사람에게 국가 이익은 뭔지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저렇게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칠승 의원이 이 논란을 또 키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어제 이래경 이사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SNS에 글을 올린 부분,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 기자들에게 말한 부분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자유로운 의사 표현 관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함이 조작이라고 있었는데요. 뭐 자유인으로서 뭐 자유롭게 본인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사전 검증 제대로 한 거예요. 뭐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한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논란이 된 거는 최은일 전 천안함장이 혁신위원장 임명 비판을 했었죠. 그랬더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함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뭐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두동강이 난 함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부하를 과연 누가 죽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렸습니다. 정익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낯짝은 벼룩한테 있는 건데 천안함 함장이 벼룩입니까? 천안함 함장은 피격 당시 함장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문이 닫혀 가지고 간신히 함장실에서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게 됐는데 남은 승조원들을 다 그 구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퇴함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래경 씨의 말에다가 권칠승 대변인의 말이 더해져 가지고 아예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된 게 이거 갖다 종합을 제가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을 자폭시켜 가지고 부하들을 수장시켰어요. 왜 부하들을 수장시켰냐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걸 사주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일본을 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사람들 혼내가 있고 다떼마에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천안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 저거 자폭시킨 거 아니야? 저 부하들 수장시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천안함이 이제 자폭하고 폭파된 거는 뭐 그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데 이래경 씨의 말대로 이렇게 자폭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래경 씨가 인간 어뢰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동강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예. 뭐 정익진 변호사 말씀하신 분 중에는 뭐 약간 좀 비약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함장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은일 전 함장 당의 모든 생각과 정책을 발표하는 게 대변인인데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슴이 아픈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은 한 개인이기에 앞서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모든 생각과 정책을 발표하는 대변인이신데 예. 저는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권 대변인이 이 책임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이게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유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함장을 갈라치게 한 행태인데 예. 실컷 자폭이니 자촌이 경계 실패라고 해놓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은 전사자와 생존 장병들은 죄가 없다. 함장에게 모든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수석 대변인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장에 변함이 없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천안함에 대한 확고한 입장,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승진 최고위원 보실 때는 최은일 전 함장의 저런 항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좀 이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하게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전 함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최소한의 사과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발언이 나온 게 또 공교롭게도 오늘 현충일 전날 어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래경 그 이사장이 임명되었다가 철회되는 과정 역시도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지만 동시에 이제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당의 고위 이제 임명직 국회의원이자 또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칫하면 이제 민주당 전체의 생각이라고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당이 조금 선을 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권수석 대변인 역시도 본인의 의도와 무언가 다르게 전달이 되었거나 네. 또는 지금 이렇게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네. 본인 역시도 일정 정도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 조언을 받아서 최원일 전 함장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칠승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문제 제기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 이래경 이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준영 씨, 천안함 생존 장병이죠. 전준영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최원일 전 함장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려고 했는지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함장님, 그 배에서 안 내리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멱살 잡고 끌고 구명정에다 던졌습니다. 나가셔야 된다고. 안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네, 전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걸 억지로 구명정에다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함장이 뭐 잘못한 게 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모임도 하고 그걸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저것은 전준영 회장의 개인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사고가 나고 나서 군 검찰이 수사를 했고 또 군 민간 합동조사단이 그 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그 당일에 이 함장이 어떻게 행적이 어떤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구조함이 오니까 지금 생존한 장병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함장과 부함장 그리고 통신장이 가장 늦게 구조함에 탑승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탑승을 한 이후에도 사고 해역을 수색을 계속했다. 함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에 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뭐 지휘관으로서의 책임 이 문제 가지고 그 전에 고등학교 교사가 한번 이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파직에 기항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 하면서 이 욕설을 해서 그것도 최원일 함장이 그때 고소를 했어요. 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그것이 약식 기소가 됐다가 나중에 본 재판까지 간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 지휘관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게 분명히 적시가 돼서 나옵니다. 전투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약간 있으나 그런데 이 경계 실패 책임은 전혀 없다. 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다. 함대 내에 경계 근무 배치 같은 것이 잘못이 없었다. 이것이 이미 군 검찰 수사 그리고 민군 합동조사 보고서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고등학교 교사는 그렇게 또 별개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권칠성 대변인이. 그리고 또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중요한 팩트 자체를 무시를 하고 일종의 가짜뉴스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최 전 함장은 우리 군인을 죽인 건 북한인데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왜 제가 죽였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말도 했고요.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심리적인 어뢰 공격을 멈춰달라고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큰 문제는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과거가 아니라 불과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SNS에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사이하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까? 이래경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어뢰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최원일 전 함장은 이래경 이사장이 사과 없이 사퇴한 건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 정쟁 대상이 된 게 유감이다. 이렇게 또 이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행위 아니냐.
해촉 요구한 건 특정 당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마녀 사냥에 당했다. 이게 이래경 이사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경 씨는 뭐 진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분 같고 그냥 극좌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1987년 우리 12월 그 대선 때 1로 3김이 치열한 접점을 벌일 때 그 나중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 이름으로 마유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이 김현희 씨였던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운동권 내에 이른바 주사파는요. 이게 대한민국 안기부의 조작극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기부의 조작극이고 노태우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꾸민 조작국이다. 김현희도 북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운동권 주사파는 얘기를 했는데 이래경 씨가 딱 그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고 똑같은 상황 인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운동권식 주사파의 주장하고는 거리를 확실히 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주사파의 주장하고 거의 이제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과연 누구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대변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떠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무슨 민주당 제1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자, 이제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본인은 김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명계도 아니고 그리고 주사파 관련해서는 일절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만 다만 천안함이라든지 그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대선에 미국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여과 없이 SNS를 통해서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혁신위원장으로서 특히 제1야당 또 제1당이잖아요. 국회에 제1당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그 개인의 일, 마녀 사냥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래경 씨의 과거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강성 지지자들이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진 않죠, 언론에서.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혁신위원장이 지명이 된 거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고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장의 자리를 맡으려고 한다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 되죠. 이게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정말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을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본인이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래경 씨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과거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굳이 이걸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래경 씨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던 개인적인 자유죠.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범죄 경력 분야에 대해서 주로 검증을 한 것 같고 이런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SNS가 굉장히 발달돼서 SNS라든가 여러 가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분의 과거 행적 중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명되고 9시간 만에 사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에 대한 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말대로 사선 검증은 하지 않았다. 범죄 경쟁만 했다. 근데 이게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국민들께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고 개인이 자유적으로 발언할 수 있죠. 다만 이래경 본인은 맞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혁신위원장으로서 임명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그건 굉장히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래경 이사장은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잘못이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공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래경 이사장 검증은 누가 했으며 왜 지명했으며 누가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내정 사실을 발표 하루 전에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위촉 전에는 최고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었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했는지? 하루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당의 혁신, 쇄신 내 적임자가 누구냐만 봤지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뭐 과거의 행적을 뭐 낱낱이 뭐 밝혀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일 발표 하루 전에 알고는 있었다. 근데 다른 건 검증 안 하고 그냥 범죄나 이런 것들만 봤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민주당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데 저런 인물을 저렇게 해서 선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갖다 해봤는데 딱 공산당 선언이 생각이 났어요. 예. 공산당 선언 제 첫 문장이 뭐냐면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의 그림자가 민주당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래경 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용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용산고등학교 나왔고요. 이해찬 대표가 대학은 사회학과를 졸업했지만 서울공대 다니다가 재수해서 사회학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나이 차이를 봤더니 72학번, 73학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중요한 자리를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대를 합시다. 뭐 김근태 계이고 하니까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최고위원들조차도 그 전날 알았고 그다음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이나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그렇게 선임했다라고 하니까 누군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닌가, 선임된 것이 아닌가 저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건데 알 수는 없죠. 정말 이해찬 전 대표와 이래경 이사장 간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민주당에서 9시간 만에 이렇게 사임을 할 정도로 아주 발빠르게 문제점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그러면 그렇게 3주씩이나 고민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과연 적절했느냐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 아니면 알고도 별 문제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 그럼 누가 이익이 되니까 이랬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9시간 만에 그만뒀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계속 갔겠죠. 그렇게 빨리 그만뒀으면 그 잘못이 눈에 띄었다는 건데 바로바로 발각이 됐고 근데 왜 이분을 했을까? 궁금해요. 박수미 최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알고도 그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당 안에서도 뭐 범죄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SNS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중요한 직책에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이 왜 이렇게 좀 서둘러서 누군가를 급하게 임명해야 했을까라고 보면 사실 지금 당 안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게 혁신위를 만들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혁신위가 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뭐 지도부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뭐 몇몇 언론 보도에 따라서 나온 것을 봤을 때 인선을 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이래경 이사장 역시도 한 여러 차례 거절을 했기 때문에 모시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은연중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쇄신의총에서 혁신이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해는 상황인데 혁신위원장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다 보니 당 안에서 불만은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당 안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당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정치권 안에 인사여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인사였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SNS의 발언 자체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검증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시간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겠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사실 변명의 여지가 좀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혁신위원장 최종 결정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장의 사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시죠.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아무래도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실 계획이세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에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이 대표에게 검증 부실 책임이 있다는 비판 나오고요. 당대표 사퇴 목소리 또 나옵니다. 보시죠. 지금 전혀 생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들었고 전혀 당내에서는 공론화가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권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매우 반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온전치 못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이재명 대표가 빨리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송 본부장님 좀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취재한 게 있죠. 네. 이상민 의원이 듣도 보도 못했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도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경태 의원이 전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친명계로 통합니다. 그런데 상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 라인에서 한 게 아니에요. 공적 라인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물색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비선 라인이 있는데 김용 전징상 씨가 지금 비슷하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구속됐다가 나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새로운 또 참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선 라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오는데 제가 이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성남에서부터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에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추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핵심 참모들이, 핵심 측근들이 공적 라인이 아니고 비선 라인에서 이래경 씨를 했느냐. 이래경 씨는 그때 이재명 지키기 모임도 본인이 추진을 했고 또 친명 쪽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혁신위원회를 지금 꾸리면 혁신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물론 김남국 의원도 있고 돈봉투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혁신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섣불리 했다가는 정말 혁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라인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권한을 좀 위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물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혁신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선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롭게 변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환골탈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할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보호막이 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냐, 찾았던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에요.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굉장히 실패한 인선이었다. 그걸 피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인선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퇴 요구보다 이상민 의원도
본인이 뭘 민주당을 위해서 혁신할 것인지,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예.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결국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무작정 이재명 당대표 내려놓으라고 하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 내려놓으면 자신들이 갖겠다 이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도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168석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수 의석이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많이 쪼그라든 민주당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당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라 이런 것보다는 네. 우리 다 함께 내려놓자. 우리 뭘 바꾸자.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이런 인물, 이런 인성과 품격과 정책과 이런 것들 예.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 당대표 사퇴하라 이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의 혁신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래경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차제에 이 천안함 폭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우리 애들 좀 제발 좀 그만 괴롭혀라 이런 심경을 전했습니다. 보시죠. 제발 우리 자식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귀여운 내 자식들 왜 그렇게 그 생존자들이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왜 그렇게 괴롭혀요.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윤청자 여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청자 여사는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왔을 때 천안함 피격은 누구 소행이냐 이렇게 직접 묻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비슷해 보입니다. 보시죠.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장 채워주세요. 공식 입장에서 지금 일단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이 대표 똑같지 않느냐, 진심 느끼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정부의 그 공식 입장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피해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의 진정성이랄까 이게 충분히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찾아가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걸 다시 되물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때 그 윤청자 여사의 저런 모습이 이게 괜한 그게 아니었구나, 과잉 반응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경 씨라든가 권칠승 그 수석 대변인 이 발언을 통해서 저게 기우가 아니었다. 사실 정확하게 민주당 정권 또 민주당 세력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이 집안이 그 외자, 그러니까 이름 한자인데 최원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우리 그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도 예. 초대 해군 참모총장 예. 이 사람처럼 되라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 최원일이라고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뼛속 깊이 이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그 자긍심과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온 분이고 그때 그리고 저 자신이 지휘하고 있으면서 꽃다운 청춘들이 그렇게 희생된 거에 대해서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가슴 아프게 사는 분인데 거기다가 지금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그래놓고 아직까지 네.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한다.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박수미 전 최고위원, 민주당 공식 입장 내지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 공식 입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폭침이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 영상에서 보여졌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는 것이고 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밝히신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당시에도 진정성이 없다, 네. 뭐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저는 저것보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신뢰한다라고 밝힌 만큼 네.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뭔가 논란을 더 만들거나 이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이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뭐 내부 어떤 문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죠.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 언제 어디서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지켜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분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편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이요. 천안함 생존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 5명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습니다. 추념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고 조종두님, 국가 유공자 고 손준호님, 국가 유공자 나영진님, 국가 유공자 황도현님, 국가 유공자 박현민님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졌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추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에요. 예. 국가 유공자는 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애국 정신에 귀감이 되므로 이러한 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그 윤청자 여사가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국가 유공자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국가유공자법 보면은 4조의 국가유공자가 누구냐 이렇게 쭉 그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순국선열, 그다음에 애국지사, 그다음이 전몰군경이거든요. 네네. 전몰군경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투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전몰군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그다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 존경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인이면은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폄훼해도 됩니까? 그 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뭐 다른 백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백년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배려하고 최대한의 보상하고 최대한의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가슴을 보면요. 태극기 배지가 있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있는데 이게 121879 태극기 배지입니다. 뭐냐 하면 6.25 때 16만 명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12만 1879명의 유해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잊지 말자고 만든 게 저 배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사자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 봉안관도 참배를 했는데요. 121879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고 윤 대통령이 입장을 했고요. 자, 동맹국 미군 몇 명 사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몇천 명 정도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무려 3만 7천 명이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지키겠다고 왔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오늘 추념식 행사에 앞서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6.25 전사자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3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사한 동생 고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하였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두 형제분은 이제 손 꼭 잡고 멀리 훨훨 날아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73년 만에 형제가 죽어서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거의 안장이 됐는데요. 이 호국의 형제 안장식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안장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16만 전사자 중에서 이 12만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거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 또는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 작업을 못 하고 있죠. 유해 발굴단이라고 발굴을 하는 부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발굴 작업을 제대로 못 해왔는데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그 정부 때도 그것을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더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하기가 어려워진 중에서 그래도 뭐 73년 만에 먼저 전사한 동생 곁에 형이 또 같이 영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작년 현충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제가 이 추념사를 찾아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아무래도 상당히 변화된 그런 윤석열 정부의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유해라도 같이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북한 땅에 가서 찾기는 참 힘든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6.25가 끝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잘 아실 겁니다. 인기 드라마였는데요. 여기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었던 배우 강태호 씨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21 비망록을 낭독을 했는데 이게 고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6.25에 참변했다가 이 머리에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왔던 이 참전 유공자입니다. 병상에서 남긴 글인데 한번 보시죠. 21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순직 전우에게 흔들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어두운 밤 촛불 켜 길이 빛내신 낙화처럼 그 생명 고이 흘러서 새 터전으로 태어난 조국의 모습. 진해 해군병원 병상에서 상병 이학수. 네, 고학의학수 상병이요. 1951년 20살 나이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다가 이듬해에 경기도 장단지구 고지 쟁탈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머리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데 의사가 이걸 제거하면 위험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53년을 이 파편을 머릿속에 안고서 살아오다가 2005년 74살의 나이로 작보를 하셨습니다. 파편을 안고 53년. 이승우 변호사 20살의 나이에 해병대 자원 입대했습니다. 전쟁 중에요. 애국심이라는 게 저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실제 저도 몸속에 파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분 말고 다른 분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제거할 때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파편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신 분이 저분 말고도 또 다른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국가가 유공자로서 애우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국가를 더 존중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화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고, 네. 국가배상법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또 이것도 바꿔서 고인이 된 분 외에도 가족들의 어떤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배상법을 변경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작고하신 분들에 대한 애우, 보상 등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생분이세요? 네. 동생이시구나. 네. 저기 카메라 말고. 오빠가 그럼 뭐 저 결혼은 못하셨죠? 젊어서. 아이고. 차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분 감도 있네요. 근데 오늘 오늘 저 조심하세요. 오빠하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세요. 네. 예, 특히 이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에는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을 했죠. 보훈부 장관의 선친도 이렇게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간첩 작전 전사자, 베트남전 전사자
42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송 본부장님, 왜 그동안은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요?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들이 예. 그 현충원을 가도 그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거 이런 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충원탑에 헌화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가서 뭐 추념사를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로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현장에까지 제3묘역이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긴 묘역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전도 있고 그 뭐 경찰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서울에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유족들과 이렇게 격려를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유족이 이런 날도 오거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제가 저걸 더 넣으면서 저번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한인 피해자 거기 유가족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할머니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어떤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히로시마는 좀 다른 경우지만 그래도 그 해외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추모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에 대한 마음을 저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고 또 새로운 모습들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뭐 산부 요인들, 뭐 각계 대표, 시민, 학생 한 7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국립현충원 미국의 알링턴 묘지처럼 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추모의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새삼 나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이 순국선열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새기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뭐 의지라고 합니다.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를 위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충원탑을 세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6.25 전쟁 전사 교정 공직자 충원탑 제막식 한번 보시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습니다. 167분의 이름을 여기 이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한 장관이 이 세운 충원탑은요. 6.25 때 사망했던, 순직했던 167명을 기리는 그런 비입니다. 자, 교정공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한 건가요? 순직을 한 건가요? 아마 1950년 6월 25일에 사실은 그 교도소에 많은 뭐 남로당이라고 할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때 북한이 일시에 그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살해당했거나 아니면은 또 교도관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저도 이제 교도관이 그때 이제 많이 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책 같은 거 소설책이나 그런 걸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도관이 정확하게 167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로구에 남부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충원탑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둘러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뜻깊은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정공직자들이 뭐 북한 침범에 그냥 교도소 문을 열지 않았던 거고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신의 사명 의무는 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도 나라에서 보살피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동훈 장관, 아까 이송 변호사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순직한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사, 순직, 군경 본인은 물론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사, 순직, 군경 본인은 물론이고요. 유족이 국가 배상 청구하는 걸 일절 금하게 돼 있는데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유족들이 갖고 있을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부분에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이른바 셀프 출두했다가 바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당시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전화 좀 해줘보세요.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나?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가겠다는 건데, 자, 박수미 전 최고위원, 뭐 가능한 일입니까? 왜 나갑니까? 나갈 수는 있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한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사전에 검사와 이제 면담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뭐 법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도주의 우려이 없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사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지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고 또 본인을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검찰의 수사를 일종의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단 예.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이제 여전히 이제 본인이 파리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예. 점을 문제를 삼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뭐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역시 네.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렇게 뭔가 나서서 행동하거나 직접 이제 셀프 출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좀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역시도 예. 사실 송 전 대표의 귀국이 이제 직전에 있었던 시점에서는 마치 송 전 대표가 들어오면 굉장히 바로 소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아직까지 이제 주변인 조사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역시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예.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수사를 뭐 늦출 것 같지는 않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송 전 대표 보고 검찰이 귀국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야 빨리 와서 이 진실이 뭔지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본인은 그거보다는 이제 검찰 가서 뭐 조사받겠다 하면서 셀프 출석을 했던 거였죠. 근데 검찰 입장은 좀 참 뭐라 그럴까요? 협의한 것도 없고, 뭐 조사를 하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좀 증거를 모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송 전 대표는 면담이 불발되면 즉석에서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런 일이 좀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어련히 알아서 부를까 뭐 그렇게 조급하신지 모르겠고요. 바늘을 허리에 끼워가지고는 이게 바느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거잖아요. 당에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잘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조급해한지 모르겠고요. 뭐 이 정도 되면 본인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네. 중앙지검의 검사장이나 한 차장 정도가 불러가지고 예. 차 한 잔 주고 한번 만나는 줬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검찰이 한 달 후가 될지 뭐 이번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부를 거예요. 네. 진짜로 부를 때 지난번에 윤관석 의원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검찰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기 설명서 같은 거 하나 뚝 진술서 하나 딱 놓고 이걸로 뭐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나가가지고 셀프 시위해봤자 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검찰이 오라고 해서 차 한잔 주고 대화를 하면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당황해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 지금 벌써 안 될 걸 알고 예. 1인 시위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고 또 중진 국회의원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예, 어떤 목적 없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여론조리 필요한 때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예. 그때 SNS에 글을 올려서 기획수사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죠. 비난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서 조사만 잘 받았으면 된다 또 이렇게 예, 해서 맞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서 예. 12일 날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표결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수사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네.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쪽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내일 마이크를 빌려서 검찰청사 앞에 가서 마이크를 빌려서 이것은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검찰로 가겠다는 것이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겠다는 것이지 예. 실제로 가서 내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지금 송권 전 본부장 이야기했듯이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남불이라고.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의 조사 잘 받으면 된다 이런 응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검찰 조사받는 타이밍을 본인의 편의대로 고르겠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자기 조사받고 싶을 때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법 위에 좀 군림하려는 이런 좀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논리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기획수사하고 제 돈봉투 이런 건 다 사실 무근이라 하면서 또 구속수사는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 저렇게 자꾸만 마이크 잡고 떠들라고 하지 말고 본인 생각부터 일목요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송영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거 정리부터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검찰에 나간다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앞서 검찰이 이 국회 사무처에 돈 봉투와 관련해서 출입 기록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29명에 대한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알리바이죠. 그러니까 시점 같은 거. 출입 기록에 수수 장소가 없다면은 이제 빼고 해서 하나씩 제외하는 형식으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 내에서 이제 사실 그냥 마음대로 좀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혐의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일단 자료는 확보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을 마련한 것까지는 녹취록에서 일정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치는데 이걸 누가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2004년 경남 마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정부 전 의원 아내 정모 씨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의 아내가 예. 사무국장에게 6천만 원을 줬고 이 6천만 원이 네. 누군가에게 살포됐는데 예. 수수자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수수자에 대한 처벌은 안 되지만 네. 아내가 돈을 전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도 마찬가지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는 밝힐 수 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 또 이게 이제 300만 원씩 20개의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것들이 국회 본청 외통위 소외의실과 의원회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최소한 그날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출입 기록 등을 통해서 예. 의원들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는 것 같고 그 장소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수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이런 걸 출입할 때 보좌진이 문을 열어준다거나 경위가 또 열어준다거나 예. 또 의원회관과 본청 사이의 지하 통로를 통해서 출입 기록이 안 남기는 곳으로 통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에서 그 받았을 가능성,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예.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랄까 허점이랄까요? 이 출입이 잘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검찰은 일단 출입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밌다 그래야 되나 좀 뭔가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뭐냐면 자, 당시에 이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고 유한기 본부장이 사퇴를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이 당시 고 유 전 본부장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황 전 사장을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답장 받은 게 없다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송 본부장님,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기 씨는 고인이 됐죠. 본부장이고 그때 그 황무성 사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녹음 테이프이. 네.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황무성 사장이 그때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사퇴 압박을 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유한기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이 다른 혐의 때문에 사퇴 압박을 했다. 무슨 예. 다른 사건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논란이 있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 황무성 사장이 유한기에게서 받은 문자는 없고 본인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그 문자만 보냈다고 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유한기 그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를 했죠. 글쎄요. 예. 그 공개를 하면서 예. 그 공개 내용이 아니 왜 이 대장동 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키느냐. 황무성 사장이 나가게 된 건 대장동이 아니고 나가려고 한 건 다른 사건이지 않느냐 이건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황무성 사장이 코너로 몰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대장동과 상관없이 네. 다른 사건으로 그 사퇴 합정을 받았다면은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니 그러면 고인이 됐는데 예. 그 문자 메시지를 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느냐. 네. 그 검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판부도 이상하다. 예.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네. 설명을 못 하면서 그 유한기 씨의 지인이 네. 행정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 거기로부터 받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공개를 하면은 요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도 자제하니까 압수수색을 할까봐 내가 공개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받았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지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사자는 받지를 않았다는 문자를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보냈다. 언제 내가 그 사퇴하라 그랬느냐, 왜 이렇게 이용하냐 이런 식의 뭐 답을 보냈는 건데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냐 이렇게 재판부도 물었다는 거예요. 자, 박수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일단 근데 나온 사실 자체가 예.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재판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문자를 조작해서 무언가 들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다만 쟁점은 이제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이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네. 개인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지인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밝혔을 시에는 그 당사자가 좀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출처를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작되지 않은 문자라고 한다면 사실이라면 출처를 밝혀야 사실은 이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판부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 변호사님? 재판부 입장에서는 황당하고요. 재판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하고 또 틀려가지고 미리 증거 신청해가지고 서로 간의 증거를 갖다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불쑥 문자 메시지 들이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은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제일 황당했을 거고요. 더 황당한 건 누구였을 거냐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하고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 안 돼요. 계속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변호사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런 것 같은데 판사의 판단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